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상담 실무론을 위한 슈퍼노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동주의 상담이론 또는 행동과학주의 상담이론이라고 말하는 학습 이론에 많이 쓰이는 기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3페이지 보시게 되면 37번 문제로서 주요 기법에 관한 얘기를 해놓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계적 둔감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체계적 둔감법, 사실 행동주의에서 기법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계적 둔감법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조금 멋있게 얘기를 해서 조직적 과민성 완화요법이라 그래가지고 시스테믹 에 의한 체계적인 어떠한 그 불안의 단계를 조금씩 감소시키는 그런 기법으로 설명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 체계적 둔감법의 10번째 정도 줄 내려가면 제가 그 모리스라고 하는 분의 이론으로서 체계적 둔감법의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긴장 완화시키고 불안 유계표를 작성을 하고 상상을 통한 둔감화 이완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3단계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는 긴장 완화와 불안 유계표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 완화를 하고 불안 유계표를 작성하고 상상을 통한 둔감화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첫 번째 단계인 긴장 완화를 그렇게 얘기하면 근육 이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물론 근육 이완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육 이완 자체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실제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목적으로 따지면은 근육을 이완시킨다. 우리가 구스타프 융이나 프로이트의 치료적인 부분을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욕조에 환자를 욕조 안에 들어가게 해서 릴렉스 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편안한 담요가 깔려 있는 그런 침상에 환자가 눕게 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런 어떤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지,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근육 이완법을 1단계 이렇게 쓰는 게 참 맞는 말이고, 그 다음 이제 불안 유기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보통 10개에서 20개 정도 해서 낮은 수준의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부터 시작해서 강한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까지 해서 한 20개 정도를 정리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정리된 유격표의 가장 낮은 단계부터 상상을 통해서 그것에서 조금씩 노출되면서 자신의 불안 정도를 이렇게 감소시키는 이런 기법을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1차에서도 그렇고 또 기출문제 풀이집 같은 게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동주의 상담 기법과 관련해서 1, 2차에서 잘 나오는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기법이 외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냐 내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냐 해서 내적과 외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이나 근육 이완법, 인지적 모델링, 사고 정지화 같은 경우는 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특히 인지적 모델링과 그 밑에 바로 밑에 나오는 모델링은 다르다. 그러니까 인지적이라고 하는 코그니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외적이냐 내적이냐의 차이점이니까 여러분 꼭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단독으로 잘 나오는 게 학습 촉진 기법이죠. 그러니까 행동주의 기법에서 강조하는 학습 촉진 기법이 뭐냐, 세 가지 써봐라. 늘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건데, 토큰법이라고 해서 상표 제도라고 해서 그죠? 잘하면 이렇게 토큰을 줘서 토큰을 많이 모으게 되면, 우리가 일반 학원 같은 데 보면 무슨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 우리 아이도 학원 가니까 달란트 얻어오던데, 이제 그거 달란트가 막 모이면 나중에 이제 게임기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토큰법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모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변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기법이 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또 불안 감소 기법이라고 해서 느닷없이 행동주의 기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대로 계속 나오는 건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학습 촉진을 하는 세 가지 방법,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 3가지 써봐라. 그 다음에 그 방과후 5분에 나오는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노출 치료법 3가지를 써봐라. 최근에 문제 유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행동주의 기법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치료의 목적 중심으로 구분해보는 그러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과후 5분에 나오는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노출 치료법 3가지를 써봐라. 이 대표적인 것이 체계적 둔감법이요. 그 다음에 현실에서의 둔감법, 그 다음에 홍수법 또는 범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계적 둔감법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고요. 74페이지에 보게 되면 현실에서의 둔감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뭐 체계적 둔감법의 하나의 연장선에 있는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 둔감법은 알다시피 3단계에 뭐죠? 상상을 통한 둔감화 전략을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의 둔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유사한 실제 상황과 유사한 하나의 뭐 상황,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경험하게 해서 직접 하게 하는 거죠. 직접 경험하게 해서 낮은 수준의 물론 불안 요소를 동원하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안 요소를 감소시키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뭔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지고 강아지를 조금 만져보게 하는 거죠. 강아지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강아지 등을 쓸어본다든가 이렇게 만져보게끔 함으로 해서 자기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면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털어내는 거죠.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 홍수법, 범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혐오스러운 자극을 본인이 아주 그 불안을 느끼는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자극이나 혐오스러운 상황을 한꺼번에 아주 그냥 대량으로 제공을 해서 그 자체를 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아동에게 엘리베이터를 뭐 계속 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뭐 울고 막 불고 하겠지만 처음에는 끊임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범람이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는 상황을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슬리의 피로법에 해당되는 이러한 기법이 되는데 바로 대표적인 노출 기법의 3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게 방과후 6번입니다. 거기 보면 또 이런 게 나오죠. 행동주의 상담 기법의 치료 기법 중에서 적응행동 정진 기법입니다. 적응행동 정진 기법.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 아동이라든가 또는 내담자에 대해서 강화 기법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사회적 모델링이나 대리학습, 특히 대리학습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적응 행동을 가져오게 하는, 얻게 하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변별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변별학습이라고 해서 자극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변별해서 학습시키는 방법. 그렇게 해서 적응 행동 정진 기법은 강화와 사회적 모델링 또는 대리학습, 마지막으로 변별학습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사실 이 기법은 학습 촉진 기법으로서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3번에 보게 되면 학습 촉진 기법 있잖아요. 그죠? 방과후 3번 73페이지에 있는 거, 그거의 답이 또 이런 적응 행동을 촉진시키는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물으나 저렇게 물으나 지문의 차이점이지 원하는 정답은 똑같아. 이런 것들 여러분들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기왕에 우리가 행동주의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또 참고적으로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뭐 시험에 나온 그런 것은 없지만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타임아웃,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잉 교정 기법이라고 해서 오버 컬렉션,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심한 그런 처벌이라든가 어떤 혐오스러운 자극을 줘버리죠. 예를 들면 뭐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뭐 설렁탕 한 그릇 잘못 얻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뭐 50배, 100배의 벌금을 때려버리죠. 그러면서 다시는 선거 때 유권자로, 어떤 그 출마자로부터 밥 한 끼 하나 못 얻어먹게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는 거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길거리에서 담배 꽁초 버린다든가 침 뱉으면은 뭐 퇴형을 가한다든가 30일, 한 달 뭐 이렇게 이상 이렇게 구루를 살게 한다든가 잘못에 비해서 상식 밖의 어떤 그런 처벌을 가함으로 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중단시키는 과잉 교정.
그 다음에 상표제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75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행동주의 기법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보면 심리적 문제에 수반되는 신체 생리적 변화를 조절하는 기법으로 심리적 긴장에서 오는 두통, 편두통, 위궤양, 기침, 순환장애와 같은 정신 생리학적 장애의 치료에 좋음으로써 바이오 피드백은 자기 내부의 생리적 활동에 대한 계속적인 정보를 내담자에게 제공해주는 동시에 이러한 생리적 활동에 대한 자기관리적 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함으로 해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전통적인 학습 기법 내지는 행동적 기법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인지적인 이런 그 어떤 인지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미 행동적 기법에서 받아들인 것처럼 정서적인 부분, 그다음 기분 같은 것도 되겠고요. 또 신체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주고 그러한 어떤 그 두통이나 편두통, 위궤양과 같은 이러한 것이 하나의 반응으로 봤을 때 그 반응을 일으킨 자극이 무엇인가를 제거해주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바이오 피드백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단독으로 잘 나오는 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나중에 이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회인지 이론, 그래서 SCT, 코그니티브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회인지적 이론에서 말하는 사회학습 이론의 단계, 세 단계를 써보라 이런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의 집중 단계요, 두 번째가 파지 단계. 파지라는 게 손에 쥔다라는 거 우리가 그 총을 파지하고 이런 말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드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내 물리적으로 내한테 이렇게 딱 내가 손에 쥐고 그 다음에 파지 단계가 끝나고 나면 운동 재생 단계라고 해서 그것을 자꾸 해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또 파지한 내용을 자꾸만 이렇게 재생해보고 반복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동기화 단계에 들어가서 자신의 행동으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육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화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가 말하는 바로 사회학습 이론의 4단계다.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중 단계, 파지, 그 다음에 운동 재생 단계, 마지막으로 동기화 단계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참조할 게 또 눈여겨봐야 될 게 REBT 또는 RET 이론입니다. RET라고 하는 것은 그 가로 안에 있는 B가 비헤이브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EBT라고 얘기하면은 합리적 정서 행동 이론 이런 뜻이고요. RET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합리적 정서 이론, 인지 정서 이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또 사연이 있는 그런 명칭인데 이 시간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RET 또는 REBT 하면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REBT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시험과 관련해서 살펴볼 것은 인간관입니다. REBT는 행동주의에서 출발한 이론이지만 인간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행동의 원인이 된 것을 행동주의 상담이론은 잘못된 학습이 그 행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합리적 정서 행동이론 또는 합리적 정서 이론은 학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행동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관 역시도 이제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REBT 상담 이론에 있어서 인간관은 첫 번째가 인간은 합리적 생각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파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의 옳고 그름을 좌우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로 가서 또 인간은 양면의 잠재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독특하고 고유한 이성적 존재다.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며 또 인간은 자기 대화, 자기 평가, 자기 유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또 4번에 보면 단순한 선호,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사랑이나 인정이나 성공에 대한 욕망들을 없애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구로 잘못 생각할 때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선호 내지는 좀 집착을 한다는 거죠. 어떤 반드시 뭐 해야 돼, 성공해야 돼, 사랑을 얻어야 돼, 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 없이 자기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조건들이 달성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강박적인 차원에서까지 요구하고 갈구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인간은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에 보면 인간은 성장과 실현 경향, 그러니까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죠. 자아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올바르지 못한 사고와 학습한 자기 패배적 양식 때문에 성장 지향성이 방해를 받는다라고 해서 올바르지 못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사고, 뭐 신념 같은 거죠. 빌리프, 자신만의 어떤 생각, 또 신념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자기 어떤 성장 지향성에 장애를 받는 그러한 존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REBT 이론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입니다. 조금 전에는 인간관이고 이론적 배경에는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뭐냐면 코그니션, 인간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가 있음으로 해서 인간의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는 인간이 어떤 정서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설명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검은 부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2번에 보면 역기능적 사고는 보통 역기능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부정적인 생각이죠. 부정적인 사고나 생각이 정서적 고통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의 부적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의해서 고통받는데 그러한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사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부터 먼저 분석해봐라. 내 사고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된 거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이렇게 따져봐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원칙 4에 보면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을 포함한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REBT에서 말하기를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되는 그 이유가 모든 행동이 비합리적 신념이나 사고 때문에 생긴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비합리적 신념이나 사고 체계는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앨리스는 뭐라 그러냐면 환경적인 것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유전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심약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좀 심약해서 남의 말에 좀 이렇게 잘 기운다든가 아니면 조금 고집이 좀 세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타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좀 탄력성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뭐 잘 삐진다거나 아니면은 조그만 일에도 막 크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이 유전적 요인으로도 영향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비합리적 사고를 습득하게 됐는가 보다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당시적 집착이 정서적 혼란에 더 가까운 원인이다 라고 해서 어떤 이벤트 하나의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어떤 집착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외골수 같은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 또 아니면 뭐 흑백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원인이 그 사람의 정서적 불안정성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당시적 신념도 바꿀 수 있다. 이게 되어야 맞는 거죠. 그렇게 잘못된 당시적 신념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해야, 그죠? 고칠 수 있다고 해야 어떤 우리가 기법을 투입을 해서 내담자의 행동이라든가 잘못된 원인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원칙 6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40번 문제입니다. REBT에서 말하는 A, B, C, D, E, F 모형입니다. F까지 설명하셔야 됩니다. F는 필링인데 어떤 책에 보면 이 필링을 뭐 포스라고 하는데 힘이 아니고요.
F, 필링입니다. 느낌이죠. 새로운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선행 사건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IB라는 것은 레이셔널 앞에 I가 붙어서 irrational belief, 잘못된 신념이 있다면 그 신념 체계는 오른쪽에 IC, irrational consequence라고 하는 잘못된 결과를 일으킨다. 이게 일반적인 ABC 모형입니다. ABC 모형인데 이 ABC 모형에서 이제 디스퓨트라고 하는 논리적인 반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D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레이셔널 빌리프, 논박에 의해서 내담자는 새로운 합리적 신념을 갖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 결과, 레이셔널 컨시퀀스를 갖게 되고 자신의 행동과 이러한 것들이 사고 체계를 바꿈으로 해서 얼마든지 옳은 행동으로 또는 옳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필링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게 A, B, C, D, E, F 이론입니다. 그럼 E는 어디 있느냐? E는 바로 RCO하고 F 앞에 E가 있는 겁니다. F 앞에 E가 있어서 E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 뭐 책에는 뭐 있는데 E는 효과입니다. E는 효과. 그래서 에포트라고 하는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황장애가 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이게 나왔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일단 ABC 모형을 보면 irrational belief, 그 다음에 irrational consequence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대로 하면 비합리적 결과죠. 비합리적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결과로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REBT 이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에는 A, B, C, D, F를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도 나왔지만 그 다음번에는 뭐가 나왔느냐? 이 irrational consequence, 비합리적 결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 예를 한번 들어보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는 뭐냐면 여러분 그 78페이지 밑에서 6번째, 7번째 되겠네요. 7번째 보면 제가 그런 거 있죠. 그죠? 이 IC라고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는 예를 들면 우울함, 불안, 자아 존중감 상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내가 정리해고를 당했다. 그럼 그 정리해고를 당한 그 내담자는, 그 구직자는, 실직자는 우울감과 불안, 자아 존중감의 상실, 자포자기, 분노 조절 실패, 무기력증, 이인증 같은 거죠. 이인증. 이런 이인증이 뭐예요? 이인증이라는 게 뭐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닌 것 같은, 내가 딴 사람이 된 듯한, 막 인격이 분리된 듯한 막 그런 거 있죠. 그죠? 우리 그런 말 많습니다. 요즘 내가 아니야. 야, 요즘 그 사람 제정신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으로 막 넋이 나가버린 듯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자살 충동, 가정 폭력, 약물 중독, 뭐 이런 여러 가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 나오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공황장애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하면 공황장애, 우리가 보통 뭐 멘붕이라고 요즘 많이 쓰는데, 멘붕, 뭐 멘탈 붕괴라 그러나요? 그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 멘붕, 공황장애를 얘기할 것 같은데, 공황장애에 대한 정확한 영어는 패닉이죠. 패닉. 그죠? 패닉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닉 등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인증, 패닉, 자포자기, 자살 충동, 뭐 가정 폭력, 그 다음에 자포자기, 이인증, 자괴감, 뭐 별로 좋지 않는 거 다 이 비합리적 결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또 좀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느냐? 이 중에서 공황장애가 또 뭐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패닉이란 게 또 뭐냐? 이게 또 시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패닉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 공황장애란 78페이지 아래쪽이에요. 공황장애란 생리적 정후가 수반되면서 예를 들면 뭐 숨이 찬다거나 경련일이 난다거나 어지럼이나 막 땀이 식은땀이 난다거나 막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수반되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하나의 불안장애로서 치료 방법은 단계적 둔감법 내지는 체계적 둔감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황장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공황장애 참 재밌는 게 지금 그 79페이지 보면은 제가 1번부터 13번까지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상들, 징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숨이 막히거나 답답해지거나 현기증을 느끼거나 몸이 떨리거나 뭐 질식감 같은 거, 호흡 중단 같은 거, 숨쉬기 힘들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복부 불쾌감,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라든가 비현실감,
뭐 이인증,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우리는 공황장애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근데 공황장애 참 재밌는 게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온다는 거죠. 막 호흡이 답답해지면서 등짝에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러움을 느낀다든가 이런 서너 개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길게 가진 않아요. 보통 뭐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다가 또 갑자기 또 쑥 풀리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공황장애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REBT 이론과 관련한 2차 시험에서는 또 당위적 사고와 또 우리가 당위적 사고 때문에 생겨나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부분을 묻는 문제가 있는데요. 당위적 사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재 7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당위적 사고라고 해서 영어로는 마스터나 뭐 슈드 또 have to 뭐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에 잘 빠지는 사람은 세 가지 당위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더 강하게 집착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세 가지 당위가 뭐냐면 자신에 대한 당위입니다. 나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더라도 나만은 그러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나는 반듯하게 자라왔고 모범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나머지도 모범적이 돼야 되고 내가 그러하니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만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나만은 잘못이었기 때문에 나는 정리해고 당해서도 안 되며 대학에 입학하는데 실패해서도 안 되며 남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당위가 있습니다. 다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다른 사람을 공경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니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존중해 줘야 되고 특히 타인에 대한 당위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는 애인 사이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나도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관계성에서 이런 겁니다. 나는 아버지니까 너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존중받아야 되고 자식은 나에게 복종해야 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타인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 컨디션입니다. 조건에 대한 당위죠. 내가 마땅히 이런 자리에 있으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죠. 내가 회사 뭐 사장님이니까 당연히 부하 직원들로부터 뭐 이런 대우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조건이 맞는다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회사 사장이니까 비서도 있어야 되고 내 방이 따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조건들이 딱 안 맞으면 거기서부터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뭐, 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지금 이제 이사로 취임을 했는데 말이지 나에 대한 대우가 이렇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조건이 안 맞다라는 거죠. 이거 틀림없이 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야. 또는 뭐 나를 이렇게 상사로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거야. 자식들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막 마음의 해석을 해 나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 타인, 세상 또는 조건에 대한 당위가 강한 거죠. 그래서 80페이지 제가 박스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건 또 뭐냐면, 그러니까 시험이 2차 시험이 그래요. 어차피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물어보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뭐 세 가지 당위를 써라. 그래서 자기 자신, 타인, 세상 또는 조건에 대한 당위에서 세 가지 딱딱딱 쓰게 돼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이런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개념은 잘 아는데 막상 또 예를 들려니까 못 들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지문 내용이 예를 들어 설명하라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설명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각 당위의 예시를 제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I must, 나는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당위는 일반적으로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 나는 실직당해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고 타인에 대한 당위로서는 나는 부모니까 나를 사랑해야 하고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당위, 조건에 대한 당위는 나의 방은 항상 깨끗해야 되며 나의 사무실을 안 익혀야 되며 나는 회사의 간부니까 간부 방처럼 그렇게 꾸며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당위는 말이죠. 그 자체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잘못된 어떤 생각이긴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피해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당위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신에 대한 당위가 너무 강하다 보면 과장적 사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강하다 보면 조금만 내가 무슨 뭐 잘못됐거나 약간 실수를 해도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확대 해석을 해서 더 큰 불안을 느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과장적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두 번째는 뭐냐면 좌절의 불포용성, 낮은 인내성. 말이 좀 어렵죠. 좌절에 대한 불포용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엔 잘하면 되겠지 뭐. 이번에는 좀 그렇지만 좀 미안하고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잘해보자.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직업상사 자격증 시험 뭐 이번에 예를 들면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좌절감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안 돼. 직업 상담사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해서 자포자기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인간 가치의 총체적 비하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부정해버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대인관계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뭐 다른 거 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잘못된 하나를 크게 확대해서 내 전체의 능력을 다 이렇게 부정해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능력을 다 부정해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간가치의 총체적 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당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당위를 이유로 해서 여기 나오는 과장적 사고라든가 자질의 불포용성, 그 다음에 인간 가치에 대한 총체적 비하로 나아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것도 아직까지 시험이 나온 적이 않았습니다만은 REBT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2차의 신문제로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인간은 주위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거 어떤 잘못된 신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런 어떤 기본 사고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인간은 모든 면에서 반드시 유능하고 성취적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악하고 나쁘며 야비하다. 다 이분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4번에 보게 되면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끔찍스럽고 파멸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너무 강하게 작용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비합리적 신념으로서 아까 과장적 사고, 자질의 불포용성, 인간 가치에 대한 총체적 비하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또 10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문제나 곤란에 대해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그냥 참 편집정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 바로 비합리적 신념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1번 보세요. 인간의 문제에는 항상 정확하고 완전한 해결책이 있으므로 이를 찾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러분들 뭐 직업 상담 하다 보면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구직 정보라든가 구인 정보에 대해서 이제 좀 달라고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데 몇 번을 물어봐요. 뭐 이게 정확한 거냐, 어떤 거냐, 난 다시 실패해서는 안 돼. 이번에 내가 선생님한테 받은 정보 가지고 이번에 꼭 처분해야 되니까 정확한 정보를 달라.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달라. 뭐 그렇게 아주 뭐 집착적인 어떤 그러한 상담을 이끌어가고 또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내담자들이 계세요. 물론 그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전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를 하면 좀 화를 벌컥 내기도 하고 또 동행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알선장을 가지고 면접 보러 갔다가 오셔가지고 막 원망을 해요. 긴 이론.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떠나가지고 막 상담자를 원망한다든가 정확한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자기가 취업이 안 됐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또 상담자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소진현상, 상담자가 번아웃 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현장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담자가 왔을 때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부터 먼저 한번 이렇게 다독여주고 상담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REBT의 상담 과정인데요. 요것도 이제 기본 교과서, 그러니까 수험서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 REBT의 어떤 이론서에서는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상담 과정은 첫 번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IB, 일레이셔널 빌리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갖다 대면서 당신의 생각이 조금은 이렇게 너무나 편협적이다 또는 강박적이다 또는 너무나 어떤 뭐라 그럴까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자신의 재교육에 의한 것임을 인지시킨다. 다시 말해 재교육이란 뭐냐면 상황은 그렇지 않았는데 상황을 자기 스스로 마음의 해석으로 인해서 그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럼 세 번째는 그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일레이셔널 빌리프를 레이셔널 빌리프로 바꾸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인간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상담을 마무리 짓는 이러한 상담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시험에 나왔던 전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REBT와 관련된 내용 조금 더 남아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인지이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